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4,900선을 돌파하며 12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삼성전자가 15만 전자에 입성했고 현대차는 무려 16%가 넘는 급등세로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서는 등 대형주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뜨거웠던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연일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900선까지 돌파했는데 이제 5,000포인트가 코앞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904.66으로 플러스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68.36 플러스 1.44% 올랐네요. 박 교수님 4,900선 돌파,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수준입니까?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4,900이라는 숫자 자체가 5,000포인트를 바로 앞에 둔 심리적 저항선인데요. 더 중요한 건 이게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역대 기록을 보면 이 정도 연속 상승은 두 번째로 강한 랠리거든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반등장 때 13거래일 연속 상승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12거래일 연속이면 거의 3주 가까이 쉬지 않고 오른 거네요? 정확히는 영업일 기준으로 12일인데 실제 달력상으로는 약 2주 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단 하루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시장에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죠. 상승폭도 상당한데요. 이 12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12월 말 4,300선에서 시작해서 오늘 4,900까지 왔으니까 약 600포인트, 퍼센트로는 약 14% 정도 상승했습니다. 보름남짓한 기간에 14% 상승이면 연율로 환산하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런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13일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5,000포인트 돌파 시점이 언제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44% 올라서 968까지 올랐는데 코스닥도 1000포인트 회복이 가까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코스닥은 2023년 초반 이후 오랫동안 1000포인트 밑에서 고전했었는데요. 최근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다시 천선 회복이 눈앞에 왔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건 중소형주와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14만 9,300원으로 0.27% 상승하면서 15만 전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박 교수님, 드디어 15만 원대에 진입했네요. 네, 삼성전자가 14만 9,3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15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5만 원이라는 가격은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 특히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기대감,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76만 4천 원으로 1.06% 올랐네요.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 칩 제조사들의 파트너사로서 입지가 확고합니다. 76만 원대라는 가격은 작년 고점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HBM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HBM3와 차세대 제품군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근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현대차입니다. 무려 16.2%나 급등해서 48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현대차의 오늘 상승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16%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3위에 올라섰습니다. 현재 시총 순위가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 현대차 이런 구도가 된 거죠. 현대차가 이렇게 급등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어떤 요인들입니까? 첫째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선전입니다. 아이오닉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특히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둘째는 수소차 부문인데요. 현대차가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배당 정책입니다.
현대차가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밸류업 테마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총 3위라는 게 현대차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위치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위권을 차지해 왔는데 제조업, 특히 자동차 회사가 3위에 오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현대차의 주가가 오른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종목도 있습니까? 네, 오늘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이 휴릴 로봇입니다. 무려 29.98% 급등해서 16,650원까지 올랐는데요. 거의 3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 그리고 제조업 자동화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봇주 전체가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요 뉴스 중에 로봇의 GPT 모먼트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AI가 챗GPT로 대중화의 전환점을 맞았듯이 로봇 산업도 이제 그런 전환점에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 물류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은 어떻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39만 8,500원으로 1.92% 올랐고, 삼성 SDI는 31만 4천원으로 8.65%나 급등했네요. 배터리주들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특히 삼성 SDI의 8% 넘는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배터리주들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 중국 전기차 시장의 회복 조짐, 그리고 북미와 유럽의 전기차 정책 안정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어떤 업종이 강했습니까? 오늘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로봇, 이렇게 네 가지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배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등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로봇은 테마주 성격이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4.08원으로 0.36%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주식 시장은 크게 오르는데 원화 가치는 떨어졌네요. 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보통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거든요.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봤는데 최근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마저도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3%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전주 대비 1.71% 상승한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죠. 정확합니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국채 수익률 상승은 시장 금리가 높아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달러 자산의 매력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회귀하면서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1474원이면 최근 몇 개월 사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작년 하반기에 1300원대까지 내려갔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올라온 수준입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1500원을 넘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한국의 경상수지 흐름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59점, 05달러 마이너스 0.66% 하락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4,670.4달러로 1.79% 올랐고요. 유가와 금값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59달러 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건 오펙스 플러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금값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온스당 4,670달러는 정말 높은 가격입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습니다. 둘째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이 외환 보유액의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인데요. 주요 뉴스에도 나왔듯이 10대 증권사 개인 투자자들이 금 현물 ETF에 3조 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조 원이요? 그 정도면 상당한 규모 아닙니까? 엄청난 규모죠.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고점 우려, 환율 변동성, 글로벌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안할 땐 역시 금이라는 뉴스 제목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 금이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강한 거죠. 실제로 금 ETF는 주식이나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분산 투자 효과가 큽니다.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6,940.01로 마이너스 0.06%, 나스닥은 23,515.39로 역시 마이너스 0.06%, 다우존스는 49,359.33으로 마이너스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네요. 네,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락폭이 0.1% 내외로 크지 않은데요. 이건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가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VX 지수, 즉 변동성 지수가 15.86으로 0.13% 상승했다는 겁니다. VX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다. VX는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15.86이면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술주들을 보면 엔비디아가 186.23달러로 마이너스 0.44%, 애플이 255.53달러로 마이너스 1.04%, 테슬라가 437.5달러로 마이너스 0.24% 하락했습니다. 반면 TSMC는 342.4달러로 플러스 0.22% 올랐네요. 빅테크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TSMC만 선방했습니다. TSMC는 최근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좋아졌는데요. 특히 3나노, 2나노 공정의 수율이 개선되고 있고 AI 칩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애플은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437달러면 상당히 높은 가격 아닙니까? 테슬라는 최근 몇 달 사이 주가가 많이 회복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2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건데요. 이건 전기차 판매 회복 기대감과 함께 FSD, 즉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그리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시즌이 변수입니다. 이번 주부터 주요 은행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특히 AI 관련 투자 효과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중요한데요.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주요 뉴스 중에 미국 투자는 무조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지 이러면 이젠 큰일 난다는 제목이 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 투자라고 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아마존, 구글 이렇게 7개 빅테크 주식, 즉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집중하는 게 정석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이들 주식이 S&P 500 지수 상승의 대부분을 견인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집중 투자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입니까? 첫째는 밸류에이션 리스크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적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집중 리스크입니다. 포트폴리오가 특정 섹터나 종목에 집중되면 변동성이 커지고 분산 효과가 떨어집니다. 셋째는 기회비용입니다. 다른 우량주들, 예를 들어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섹터의 좋은 기업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합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좋은 기업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 가치주, 중소형주 등도 적절히 섞어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붐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혜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 같은 섹터에도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물건들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9억 원대, 12억 원대 고가 물건들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들입니까? 첫째는 수요층의 변화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저가 물건보다는 입지가 좋고 신축인 프리미엄 물건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자금력 있는 수요자들이 시장에 복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9억, 12억대 물건이 거래된다는 건 그만큼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죠. 셋째는 분양시장과의 연관성입니다. 분양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뉴스에서도 분양단지 주목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최근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1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구축 아파트보다는 비슷한 가격대라면 차라리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최근 분양된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그 주변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격대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저가 물건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했는데, 이제는 프리미엄 입지, 브랜드 가치,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GTX 같은 광역 교통망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의 우량 단지들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ETF 시장이 300조 원을 돌파했고 고위험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ETF 시장의 성장이 정말 눈부십니다. 300조 원이면 작년 대비 거의 50% 가까이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ETF를 통한 분산 투자를 선호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 ETF, 배당 ETF, 테마 ETF 등 다양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어떤 상품입니까?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2배 또는 3배로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1% 오르면 2배 레버리지 ETF는 2% 오르는 시기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국내에도 레버리지 ETF가 있긴 한데 규제가 까다로워서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이번에 규제를 완화해서 더 다양한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양날의 검입니다. 투자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에 적합하지 않고 단기 트레이딩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특성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입하더라도 투자자 교육과 위험 고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봇 관련 뉴스도 주목할 만한데요. 로봇의 GPT 모먼트 승자는 데이터 공장에서 결정된다는 칼럼이 있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AI가 챗 GPT로 대중화의 전환점을 맞았듯이 로봇 산업도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건데요.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AI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가공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데이터 공장이라는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실제로 로봇 기업들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면서 수백만 시간 분량의 인간 동작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이 학습하고 발전하는 건데요. 결국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건 AI 시장에서 오픈 AI,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우위로 선두를 차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도 삼성, LG, 현대차 등이 로봇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로봇 기술을 확보했고, 삼성은 가전 로봇과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LG는 물류 로봇과 안내 로봇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와 AI 기술 고도화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쪽 소식도 있는데요.
RF텍의 자회사 RF바이오가 37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RF텍은 원래 RF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 최근 바이오 사업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RF바이오가 3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건 바이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바이오 분야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상용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 유치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내 바이오 섹터는 작년 한 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수출 계약, 임상 결과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다만 바이오 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우량 기업을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당 관련 뉴스도 있네요. 한국판 슈드로 유턴하는 미국 배당족 S&P 500보다 더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슈드로는 슈퍼 디비덴드 에리스토크라스의 약자로 장기간 배당을 늘려온 우량 배당주들을 의미하는데요. 미국의 배당 귀족주들, 예를 들어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프록터앤갬블 같은 기업들이 한국 시장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배당주가 주목받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금리 환경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둘째는 변동성 해지입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배당주들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강합니다. 셋째는 장기 투자 관점입니다.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았습니까?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배당 귀족주 포트폴리오가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당 재투자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요. 이건 고금리 시대에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재평가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텔레콤, KTNG 같은 배당주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2,584.51 달러로 마이너스 1.12%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네요. 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 하락은 비트코인 치고는 큰 변동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불확실해진 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조정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10만 달러 돌파 이후 상당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면서 매도 압력이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규제 우려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거시 경제 환경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큰 화제였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여전히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폭발적인 유입세는 다소 주춤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안정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ETF를 통한 제도권 편입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풍부해질 경우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각국 정부들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암호화폐는 여전히 고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편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암호화폐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통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 위주로 투자하고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습니까? 이번 주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주입니다.
가장 큰 이벤트는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특히 화요일부터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요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목요일에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금융주와 기술주의 실적이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국내 일정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수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12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금요일에는 주요 기업들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개별 종목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12거래일 연속 상승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현상이고 기술적으로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RSI 같은 모멘텀 지표들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 대금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매도 타이밍입니까? 전량 매도보다는 비중 조절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승세가 강한 종목들 중 수익률이 높은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조정이 나올 때를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보유할 우량주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은 펀더멘털이 탄탄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디에 주목해야 합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 섹터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강하고 HBM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부문에서 모멘텀이 있는데 특히 현대차 그룹의 밸류업 기대감이 큽니다. 배터리는 단기 조정 후 재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고 로봇은 테마주 성격이 강하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방어적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금 ETF가 좋은 선택지입니다. 금값이 고점 근처에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배당주도 좋은데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면서 방어력도 강합니다. 또한 채권형 ETF나 MMF 같은 상품으로 일부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환율 변동성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러 자산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게 환해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달러 MMF, 달러 예금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해외 채권 ETF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환율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과도한 베팅보다는 적절한 분산이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지금처럼 시장이 강하게 오를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에포메어, 지근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감내 수준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자산군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올해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면 위험합니다. 연 10%에서 15%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물론 개별 종목 선택을 잘하면 더 높은 수익도 가능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석간 경제브리핑에서는 코스피의 사상 최초 4,900선 돌파와 12거래일 연속 상승, 삼성전자의 15만 전자 입성, 현대차의 시총 3위등급 등 뜨거웠던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고 주요 대형주들이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급등 후에는 조정이 올 수 있고 시장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4,900선을 돌파하면서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도 변동성 큰 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 미국 기업 실적 발표와 국내 경제 지표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